각 층층마다 그 고유의 형태와 기능에 맞는 연골이 생성되어야 그래야 연골을 재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불행히도 이러한 각 층마다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연골을 재생하는 데에는 아직 실험실에서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연골을 재생할 만한 방법은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화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 대부분 60대 이후에 발생하게 되고 이제 노화라는 것이 단지 이제 연골에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변화뿐만 아니라 근육의 힘이 사람마다 다른데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연골에 미치는 힘도 다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때까지 지내왔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있게 되겠죠. 심한 일을, 힘든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연골이 상하는 정도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이제 노령화되고 있어서 노령화 인구의 특성을 보이는 질환들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도 전형적인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해가 갈수록 진료비와 환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 구성을 살펴볼 때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발달, 또 뭐 스포츠의 발달 이런 걸로 강한 육체적인 활동을 즐기는 인구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인대를 다친다거나 연골판이 찢어진다거나 이러한 손상을 입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그런 손상을 입게 되면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생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있어서 생기는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도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만이라든가 육체적 노동이 심할수록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통증과 부기인데 사실 붓기를 못 견디겠다는 환자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제일 못 견디게 하는 증상은 이제 통증이 되겠죠. 대부분 활동을 할 때 심해지고 쉬면은 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과 좀 대조가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가 연골이냐? 그렇지 않고요. 연골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대사가 느리고 세포가 적습니다. 실제로 연골에 우리가 닭고기 먹다가도 뼈마디에서 연골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연골이 과연 피가 통하는 조직이겠습니까? 혈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신경도 없고.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연골이 아니라 연골이 다 닳아버리고 나면 그 아래 노출되는 뼈 그리고 그 주변에 염증이 이제 가득하게 된 다른 조직들, 관절막이나 인대나 근육 이런 데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안쪽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슬개골과 그 아랫뼈 사이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 앞쪽을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흔히 동반이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병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 때로 이제 무릎만 치료한다고 그 통증만 치료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 추세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붓기는 이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통증과 함께 두 가지 아주 주된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관절이 부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부기를 물을 빼면
통증이 일시적으로나마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이 물 찬 거가 부었던 것이 내 통증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붓기라는 것은 이미 심하게 훼손된 관절을 많이 사용했을 때 자극받은 조직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뭐 후춧가루가 들어갔다. 그래도 눈물이 나올 거고 소금이 들어갔다고 해도 눈물이 나오고 그 뭐가 들어가도 자극이 되면 그걸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죠. 예. 그래서 관절에 생기는 부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기라는 것은 즉 물찬 거는 관절을 아프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이것도 통증과 마찬가지로 결과인 겁니다. 결과. 즉 관절염이 있는데 많이 썼기 때문에 부은 것이고 그 물을 빼게 되면은 빼보신 분들이 뭐 지금 청중 가운데서 계시겠습니다만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차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빼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아주 운이 없으면은 그 무균 처리된 주사 바늘이지만 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세균이 관절 안에 이렇게 침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세균이 운 없게 증식을 하게 되면은 관절이 곪는 세균성 관절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참혹하게 만드는지 안 보신 분들은 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행동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관절이 부어 있을 때는 사실 쉬기만 해도 한 며칠 쉬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물이 저절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첨자하는 것은 물을 빼내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그리고 이제 관절염의 또 다른 증상이 다리가 휘는 것인데 이제 안쪽에 병이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관절염이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더 많이 즉 10명의 환자가 있다면 그 중에 9분이 여성이고 1분이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 그 일반적인 발생 빈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일수록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다리가 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보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형도 굉장히 주요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형이 있게 되면 치료가 이제 변형이 없는 다리와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 변형이 없는 다리에 국소적인 병변이 생겼다면 작은 수술로도 치료할 수가 있지만은 변형이 이미 생긴 다리라고 한다면 그 다리의 모양의 정렬을 바로잡기 전에는 아주 국소적인 치료, 흔히 관절경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수술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정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좀 더 규모가 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안짱다리라고 부르는 O자형 다리 이런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대부분 변형이 있다고 하면 O자형 다리죠. 여자에게서 훨씬 더 흔하고 이런 경우에는 병이 무릎의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은 한번 시작되면 점점 그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떤 탑이 그러니까 높게 쌓아올린 구조물이 무너질 때 처음 기울어질 때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한번 기울어지고 나면 빠른 속도로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고요. 이 O형 무릎과 다른 X자형 무릎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적고 서양에 많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예전처럼 드문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O자형 다리와 반대로 바깥쪽 외측 구획의 마모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가 되겠고 사실 뭐 치료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외에도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무릎에 잠김 증상,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무릎을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하겠다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고 이렇게 불편하니까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허벅다리가 자꾸 가늘어져서 근력이 약해지고 이런 나쁜 변화들이 2차적으로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살펴보면은 진단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사실 능숙한 의사라면 다른 아무 검사 없이 환자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간단한 침대에 눕혀보고
진찰만, 이학적 진찰만 좀 수행하면은 금방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데요. 거기에다가 X선 검사, 엑스레이 검사가 더해진다면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MRI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MRI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외래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만큼 인식이 올라간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요. 퇴행성 관절염에서 MRI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고가의 검사고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X선 소견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엑스레이와 유사한데 이렇게 관절 간격이 없어져서 뼈랑 뼈 사이가 가까워지거나 또는 맞닿아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소견이 되겠고 그 이외에 이렇게 정상인 뼈는 윤곽이 아주 또렷하고 매끄럽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그 다음에 뼈가 튀어나온 그런 골극 같은 것이 형성된다. 이런 2차적인 변화들도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엑스레이가 심하면 통증도 심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안 그런 환자들도 한 10% 정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엑스레이는 심해서 제가 엑스레이만 보고 환자분한테 30분을 걸으실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1시간도 걸을 수 있다는 환자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치료가, 큰 수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증상과 엑스레이가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엑스레이를 보내줄 테니까 이걸 보고 치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별 진단, 즉 퇴행성 관절염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감염성 관절염, 무지하게 아프니까요. 아까 제가 무릎에서 물 잘못 빼다가 잘못해서 세균이 노출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뻘겋게 붓고 골맞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병도 간별 진단에 속하게 되고 앞서 김용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코스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만성질환인데 급성기에 악화되었을 때는 구별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관절염이 됩니다. 그 외에 통풍 같은 관절염도 드물지만 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단 수술하지 않는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먼저 살펴보면 치료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그 환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또 어떤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고 퇴행성 관절염은 있다 없다를 말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50대가 넘었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심한 통증과 일상생활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정도를 살펴야지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고 다른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통증을 늦추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병의 진행을 빠르게 하지 않게 느리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히 치료의 목표가 되겠고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있느냐 그거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고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일종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노화를 겪는 것처럼 일종의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무릎 관절이라는 국한된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치료가 가능하면 그래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연 언젠가는 가능할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조절하거나 적절한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진행 속도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아닌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저는 환자가 이 병을 이해해야 되고 또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것을
기꺼이 환자가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등산을 내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즉 등산이라는 게 보통 1시간 이상 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걸 못하게 되면 나한테 병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환자분들을 맞닥뜨리면 이제 대화가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득해야 하거든요. 등산을, 제 설득의 목표는 등산을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분의 취미를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인데, 이제 냉정하게 자신의 병을 직시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등산을 포기하게 되면 의외로 내가 환자가 아니구나, 다른 활동에서는 별반 불편한 게 없구나 하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한 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보통의 운동은 수영하고 자전거입니다. 진짜 자전거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다치기 쉽기 때문에 실내에 요즘 많이 비치되어 있죠. 그냥 고정식 자전거를 저는 추천하고, 이런 운동들은 충분한 이제 우리 심폐 기능이라든가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산소 운동으로는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걷더라도 예를 들어 물속에서 걷는다. 요즘 아쿠아로빅이라는 운동도 많이 이제 점점 유행을 하고 있던데, 그런 운동도 괜찮은 운동입니다. 충격이 크지 않아서 관절염이 꽤 있으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오래 걷기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달리기라든가 또는 점프하는 운동들, 배드민턴 같은 게 그런 데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재밌다는 건 아는데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을 계속 하루에 1시간씩 매일 몇 년씩 즐기게 되면 관절염의 진행 속도는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도를 바꾸는 것이 비수술적인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간편한 방법으로는 먹는 약이 있겠는데, 약이 이제 밥과 다른 점은 밥을 많이 먹으면 그냥 배부르고 살찌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만 있을 뿐인데, 약이란 것은 독이랑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약이 우리가 원하는 작용만 있고 원하지 않는 부작용은 없는 약이란 건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약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고, 어떤 용량을 복용하였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복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을 반드시 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고,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한테 써오면서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고 잘 검증된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새로 나온 치료 대부분이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고, 사실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광고하다시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쉽게 호도되지 마시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치료에 이렇게 의존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이제 순수한 진통제는 통증이 아주 심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 소염 진통제는 병의 진행을 늦추고 또 관절이 부었을 때 부기를 빼고 또 이제 약간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을 쓰게 될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드시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모든 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약은 용량과 복용 기간에 비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좀 덜할 때는 이제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 증상이 심할 때나 또는 불가피하게 내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복용을 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중에 특수한 약물로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도움이 될 만한 환자분에게 쓰면은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이 한때 1960년대, 70년대 아주 옛날에 남용된 적이 있어서 아마 스테로이드라는 말을 들으면 그 나쁜 약 아닌가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도 계실 텐데요. 그때는 우리가 좀 덜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의사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저 약 굉장히 싸서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뭐 예를 들어 저 약을 만들어낸 회사나 또는 처방하는 병원이 전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만한 약도 아니기 때문에 남용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주사로 쓰이든 또는 먹는 약으로 드시든 효과가 좋으니까 환자가 의존하게 되는 것이 좀 문제이고,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이제 큰 약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꼭 필요할 때만 단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이런 약들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약제인데 이제 이게 관절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을 추출해서 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이 아니고 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하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약품이 아니고. 아까 제가 약과 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식품으로 분류되었다는 뜻은 부작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처방과 이렇게 감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런 약이 어떻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대규모의 결과들도 연골에 도움이 되거나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보고가 있기는 한데 그 보고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귀퉁이에 이 연구를 후원한 집단이 누군고 하니 이제 저 약을 생산한 회사일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거를 꼭 이제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다만 누군가 선물했는데 그럼 먹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없고 드시는데 그런 경우 드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저게 비싼 값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거를 일부러 구매해서 드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검증된 그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아까 주사인데 다시 말씀드렸고, 또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연골 주사인데요. 저 연골 주사는 저를 생산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주사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저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좋아질 것 같고 재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저 연골 주사는 사실 활액, 즉 관절 안에 원래도 소량의 윤활유가 들어있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활액과 유사한 성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사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와 이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연골이 다시 재생된다든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마치 우리가 보약을 먹듯이 저 주사를 맞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아까 제가 물을 빼는 것에 나쁜 점을 얘기 드렸는데 역시 이 주사로 뭐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세균이 침입해서 화농성 관절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주사를 맞으시는 것은 별로 권장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즘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치료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만 해도 점점 가지수가 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시중에 치료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줄기세포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 상용화된 것 중에서는 연골을 재현성 있게 재생시킬 수 있다고 검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치료는 아직 좀 시기상조이고요. 얼마 전 보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모은 연골을 재생하는데 더 두껍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아마 한 2달쯤 전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연구는 현재 2상을 끝내고 3상 연구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검증 단계가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시간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데 대략 올해 하반기쯤에 3상 임상 연구에 돌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연구자의 이론이지만 너무 이렇게 때이르게 희망을 갖는 것은 나중에 실망할 때 너무 또 실망이 크니까요.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 중에 가장 미래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치료는 사실은 관절 그 자체를 좋게 해주는 치료는 아니지만 근력이 강해지면 관절에 가는 부담, 즉
뼈에서 뼈로 전달되는 나쁜 연골에서 달아버린 연골로 전달되어야 하는 그 힘들을 근육이 대신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보조 역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 아픈데 근력 운동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관절염 초기에서부터 근력 운동, 즉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것이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내 체중을 다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것인데 그런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체육관에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체육관에는 다양한 하체 근력 발달을 위한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수술적 치료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답답해지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란 거는 병이 국소적으로 어느 한 조직에 국한되어 있을 때 그런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레이저 수술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레이저라는 도구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입니다. 한번 쏘면 그 거리에 관계없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자가 실수하기 대단히 쉬운 술기이고 관절경처럼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피부에 조그만 절개를 해서 굉장히 좁은 관절을 어렵게 접근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다가 원하지 않는 조직에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이저는 무릎 수술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퇴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의 편집장이 본인의 무릎을 수술받고 연골판 파열로 수술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레이저를 쓸 때라 레이저를 사용했는데 그 레이저의 부작용으로 골괴사가 생겼습니다. 뼈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일화인데 전 세계에 자기랑 가까운 또는 알고 있는 모든 무릎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편지를 돌려서 레이저 사용을 멈춰달라 하고 호소했던 적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레이저를 쓰고 있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아무 무릎과 관계없는 도구이고요. 내시경 수술이 관절경 수술이 올바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흉터가 작고 당연히 수술 후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모든 병에 있어서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변이 어느 한 조직에 국한되어 있어 이런 걸 쓸 수 있지 퇴행성 관절염의 말기와 같은 즉 전반적으로 모든 관절의 조직들이 전부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나쁘게 되겠죠. 아무리 적은 데미지라도 수술이란 건 일단 생사를 째고 손상을 가하고하는 일이잖아요. 미쳐서 본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치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를 이렇게 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국소적인 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예인데 젊은 여자인데 반복된 이제 점프 이런 운동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연골이 들려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 생겼어요. 물론 젊은 여자니까 주변의 다른 연골들은 다 건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큰 치료를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6개의 원기둥을 제가 삽입한 것이 보일 텐데 병변을 떼어낸 다음에 건강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 덜 중요한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해 와서 이렇게 이식한 모습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수술은 이제 병이 국소적일 때 이런 수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병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거나 전체적일 때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일 때에는 내시경 수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좀 이렇게 커진 환자분들, 즉 관절염이 진행하면 연골이 많이 닳고 변형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큰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수술이 종류가 있는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휜 다리를 바로잡는 교정절골술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인데 인공관절을 절반만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반치환술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휜 다리를 바로잡는 교정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환자는 54세 남자 환자셨어요.
저한테 오셨는데 건축가로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30분 이상 걷기가 어려워서 이분 등산하시는 분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일하기가 어렵다 호소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진찰을 해본 결과 다리가 휘었기 때문에 내측에 압력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신데 내측이 또 연골이 다 다른 병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점점 되는 거죠. 안 좋은데 압력이 집중되니까 더 닳고 더 닳으면 더 휘고 더 휘면 더 큰 압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나빠져가고 계신 분인데 바깥쪽 관절은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이렇게 수술을 해서 정강이 뼈를 여기 일부러 뼈를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뼈의 모양을 우리가 방향을 틀 수가 있죠. 튼 다음에 그 자른 부위를 이제 좋은 모양으로 골류압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골절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절골술이라고 하고 수술 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똑바른 모양의 다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리 모양 똑바르게 하는 것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중을 비롯한 이 무게가 병이 있는 내측 구획이 아니라 건강한 바깥쪽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이 수술의 목적이고 병소가 되는 이 내측 구획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제로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일상생활을 이제 하면서 별 불편이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는 호전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휜 다리를 바로 잡아서 체중 부하가 건강한 쪽으로 되게끔 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표이고요. 이제 굉장히 심한 환자한테는 이런 수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나쁘더라도 다른 쪽이 좋아야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연세가 젊은 환자분들이 이런 수술에 좀 더 잘 견디시고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좀 더 완전하게 병소를 제거하는 이후에 말씀드릴 수술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릎에 다른 질병이 즉 인대가 파열되었다든가 이런 다른 상황이 없어야 되겠죠. 이제 부적합한 환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뭉뚱그리면 병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좋다는데 나한테 그걸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적합한 분이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 심하면 다음에 말씀드릴 조금 더 큰 수술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과정은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뼈를 자른 겁니다. 뼈를 잘라서 벌리면 즉 안쪽을 벌리면 그러면 다리의 모양이 점점 더 일자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무언가를 철판과 금속판과 나사를 대어서 좋은 상태로 고정하는 거죠. 그러고 9개월쯤 지나면 이 뼈가 다시 유합되면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은 임상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대략 재활을 말씀드리겠는데 수술 시간은 1시간까지는 안 걸리고요. 보통 한 40-50분 정도 걸리고 입원 기간은 1-2주 정도 되는데 실밥 제거는 2주 하는데 제일 이 수술의 단점이랄까 하는 것이 뼈를 부러뜨린 거니까요. 뼈가 붙어야 되니까 뼈가 붙을 때까지는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복하는 단계에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발을 짚는 정도는 환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골류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안 그러시거든요. 대략 짧으면 4주, 길면 8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럼 이 수술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뼈를 인공관절 수술은 병소를 잘라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뼈를 관절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추후에 수술이 필요할 때 건강한 뼈가 다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뼈를 깎고 그 위에 인공관절을 얹더라도 아주 좋은 골조직 위에 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분류압을 제외하고는 대단한 부작용은 없고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생각만큼 통증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을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아까 말씀드린 절골술처럼 병이 아주 심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즉
한쪽에는 내측부에게는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바깥쪽 외측부에는 병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한테 쓸 수 있는 비교적 작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수술의 결과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 반치환술이라는 거는 1970년대에 이미 유행을 했었던 수술인데 그때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다 포기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혁신적인 디자인을 내놓은 한 회사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된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당당히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수술이 되었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환설이 90%를 넘으니까요. 우리가 대화할 때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전치환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환자로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치환술은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반이에요. 수술의 규모도 절반이고 회복 속도도 회복 기간도 절반이고, 그래서 이제 한 병실에 전치환술 받은 분과 반치환술 받은 분이 같이 누워 계시면은 나는 왜 저거 안 해줬냐고 섭섭해 하시는데 해당이 되었으면 해드렸을 테지만 이제 그 바깥쪽까지 전체적으로 심해진 관절염에 반치환술하면 별 효과가 없겠죠. 하여튼 이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10년 이상 사용률이 굉장히 올라가서 현재는 80%를 웃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보고입니다. 반치환술에 적합한 환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안쪽만 심하고 바깥쪽은 괜찮은 그런 환자여야 되겠죠. 부적합한 환자는 역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만은 이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심한 분한테 못합니다. 심한 분한테. 덜 심한 분한테는 할 수 있고요. 수술 후 회복 시간은 한 달 정도면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수술 시간은 1시간 반이 꼬박 걸립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되게 되고요. 인공관절이 좋은 점은 인공관절을 정확한 이름으로 본다면 사실 기계관절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구성물을 뼈에 집어넣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게 뼈에 헐렁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뼈에 단단히 밀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골시멘트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뼈에 부착시키게 됩니다. 이 시멘트는 삽입하고 나면 15분만 지나면 완전히 굳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수술 끝나자마자도 그냥 걸어도 돼요. 아파서 못 걸으시는 것이지 그냥 걸으면 안 될 게 있느냐, 그냥 걸으면 망가질 게 있느냐, 안 그렇다고요. 절골술은 그냥 목발 안 짚고 걸으시면 뼈 안 붙었는데 철판이 잘못하면 부러지겠죠. 그런데 이 인공관절은 당장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고, 그래서 통증만 자기가 견딜만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퇴원하시기 전에 체중을 다 들여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술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수십 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일 힘든 부작용,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염입니다. 세균 감염. 수술 후에 감염이 되면 다른 부작용들의 치료는 예를 들어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활동을 어떻게 변형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것도 2번을 더 해야 되고 2번으로 완치가 된다면 제일 행복한 경우이겠지만 그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심각한 합병증이 무엇이냐? 감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감염이 성립하기 아주 쉽거든요. 왜냐하면 혈관이 통하지 않는 이물질이 들어왔으니 그 표면에 세균이 붙어서 자라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삽입하는 수술일수록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공관절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감염되면은 여러 번의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시는 것과 같은 이건 안쪽 바깥쪽이 아예 한 덩어리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전체를 다 가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고
뭐 가장 큰 수술의 하나이고 가장 그만큼 흔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없애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의 적절한 나이가 예전에는 환갑을 넘으면 적절한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뭐 아이였을 때 영아였을 때 사망한 사람까지 다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의 기대 여명하고는 또 다른 말입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의 기대 여명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위죠. 그런데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나서 인공관절도 영원히 가느냐? 아니, 그것도 수명이 있고요. 기계이기 때문에. 마모가 돼서 다르면은 새 걸로 바꿔놓는 또 한 번의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 얼마나 가느냐, 이런 것이 바로 수술받기에 적절한 나이가 언제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일생 동안에 한 번만 받는 거는 몰라도 두 번 받는 거를 좋아하실 분은 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도 두 번째 수술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결과는 첫 번째 수술보다는 좀 못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수술을 결정할 때 이 환자가 적절한 나이에서 수술을 받음으로써 두 번째 수술할 가능성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고려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나이를 뭐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65세에서 80세 정도가 적절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80세가 넘으시면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훨씬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 65세 미만을 수술하면 그분이 생을 마치시기 전에 또 한 번 수술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참고 견뎠다가 나중에 수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 이제 나이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고, 요즘 인공관절 수술이 너무 유행하니까 너무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졌어요. 10년 전에 불과 5만 건이 안 되던 수술이 이제 10만 건을 육박하게 이제 2배가 이상 늘어났는데, 원인이 애매하면 그냥 이 수술을 하는 병원들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인공관절이란 건 해보신 분만이 알 텐데, 저도 수술은 많이 했지만 제 무릎에 안 받아봤으니까 그냥 여러 환자분들을 보고 짐작만 할 따름인데, 결코 수술하고 나서 하나도 안 아파지는 수술이 아닙니다. 걸을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수술이긴 한데, 별로 병이 심하지 않은 분들한테 수술하면 뭐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저한테 와서 불만족스러운데 다시 수술해달라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긴 시간을 드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인공관절을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관절염이었는데 수술을 한 겁니다. 인공관절을. 당연히 10분 걷기도 어려운 분한테 수술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술이라고 이걸 부를 수 있겠지만, 뭐 30분, 1시간도 걸을 수 있는 중등도의 관절염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놓으면 이건 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수술을 해놓고.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동안 겪은 수술과 회복을 통한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인데 결국 얻은 게 내가 이 정도라면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수술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 병은 심하지 않은데 이런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애매모호할 때 그냥 인공관절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고, 모든 치료를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고, 감염이 있었던 경우, 특히 수술할 무릎에 이전에 세균성 관절염이 있었던 경우는 수술 후에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술을 극단적으로 말하는 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그런 환자한테서는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가장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은 한 2년 정도는 지켜봐서 전혀 감염의 징후가 없는지를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의견입니다. 수술의 과정은 뭐 보기에 조금 끔찍할 수도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뼈를 절제하고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골시멘트를 사용해서 고정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고, 수술 후 2, 3일 동안은 굉장히 아픕니다.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아픈데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들을 몇 가지 갖고 있고, 그것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는 큰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2, 3일 정도는 뭐 아파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근데 태어날 때는 웃으면서 태어나실 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환자분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면이 좀 있고요. 3개월쯤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가 그때 진심으로 웃고, 내가 이 수술하기를 후회하지 않는다, 만족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3개월이 된 시점이지,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웃는 환자분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뭐 중환자실에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1년에 1명 정도 있을 수 있겠고,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입원 기간은 2주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실밥 제거는 2주 뒤에 하게 되고, 수술 후 이틀만 지나면 바로 이런 보행기나 목발을 사용해서 걷기 시작하는데, 통증 때문에 짚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면 안 짚고 그냥 걸어도 됩니다. 전치환술의 부작용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거 마찬가지, 감염 하나입니다. 반치환술일 때는 마찬가지로 감염되면 적어도 2번의 수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좀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흔히 하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을 같이 하면. 왜냐하면 이 모진 고생 2번에 안 하고 1번에 해도 되거든요. 제가 환자라고 해도 아주 끌릴 것 같아요. 그런데 수술을 양쪽에 하면 수술의 규모가 2배가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한쪽만 수술해도 하룻밤에 심할 때는 1000cc 가까운 출혈이 있는, 대단한 출혈이 있는 병인데, 이 수술 받는 분 중에 젊은 분이 안 계시거든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신데 양쪽을 수술하게 되면은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다른데 제 개인적인 원칙은 양쪽을 수술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수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물론 양쪽을 동시에 수술하시는 교수님들도 이제 찾아보시면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서 예전엔 양쪽을 거리낌 없이 하시던 분들도 점점 양쪽을 이렇게 꺼리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는 것은 이제 출혈뿐만이 아니라 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돈도 좀 더 들고 고생도 긴 기간 동안 해야 되긴 하지만 따로 받으신 편이 좀 더 안전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관절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쓴 사람은 30년도 넘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못 쓰는 사람은 10년도 못 쓰기도 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 50대 젊은 남자가 이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7년 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수명이 다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얼마만큼 뭐 예를 들어 무거운 걸 든다거나 심한 육체적 활동을 하느냐에 많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수술을 할 때 뽑아낸 훼손된 플라스틱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기 마련이고, 보통 수명을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10년에서 20년이라고 말씀드리면 크게 틀리지 않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술하면 무릎이 전혀 안 아프냐? 그렇지는 않고요. 걸을 때 통증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목표도 수술 전에 환자가 걸을 때 많이 아프고 이걸 내가 호전시키길 원한다고 하시는 분을 수술의 대상으로 삼지, 예를 들어서 등산할 때 아프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 이런 통증들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이라면 수술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증은 인공관절 후에도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 않거든요. 한 절반 정도 호전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알고 선택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인공관절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가장 뼈아픈 질문인데, 어떤 이유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이 되었는데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 감염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뭐 외상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뼈가 골절되었는데 굉장히 고약한 위치여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뻗정다리로 만드는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뭐 가끔 한 몇백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지 보행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이고 회복은 굉장히 빠른 수술이고 또 출혈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고 한 번 수술하면 수술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엔 분명한 수명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지 옆에 아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걸 보고 금방 회가 동하셔서 하시면 안 되고 그 경험 있고 충분한 이런 수의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선택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